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몇 퍼센트? 퍼센트로 말하는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지질학적으로 금방 폭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내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오늘은요, 백두성 선생님을 현장에 모셔보고 2025년 올해 백두산이 폭발할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백두성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회사에서 과학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학습 플랫폼, 그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백두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제 이름이 백두성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초성이 완전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 별명이 백두산이었고요. 제 전공이 그래서 지질학이기도 합니다. 와, 이거 뭔가 연관성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저희 선생님과 함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플랫폼에서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화산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겠죠? 화산이란 말은 마그마가,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면에 뚫고 올라와서 분출하는 그런 현상을 화산 현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산이 화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화산은 크게 활화산과 사화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화산 혹은 조만간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사화산이라고 하겠죠. 제가 어릴 때는 휴화산이라는 말도 쓰긴 했었는데, 쉬고 있다는 말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상은 화산의 활동하는 주기라는 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굳이 휴화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활화산하고 사화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에 활동했다라는 말의 최근은 5년 전, 10년 전이 아니고 지질학적 시간으로 최근이에요. 지질학적 시간으로 최근이면 정확히 어느 정도 되죠? 만년입니다. 만년이요? 1만 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의 시간 크기는 제일 길면 46억 년? 아무리 짧아도 만년 단위 정도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빨리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는 몇 개의 활화산이 있는 거예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정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겠지만 지금 확인된 게 대략 한 800개 정도의 활화산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세계 지도에 하나씩 점을 찍어 보면 이게 아무렇게나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띠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띠가 이제 그 태평양을 둘러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부르고 별명은 불의 고리라고도 불려요. 많이 들어봤던 단어네요. 그 주변 지역에서 화산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긴 하고 그런 상태이니까 이런 분포가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화산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도 이런저런 얘기 정말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백두산이 100년 주기로 폭발을 해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그 100년의 주기가 올해라고 해서 올해가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다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100년 주기설이라는 게 가장 오래된 거는 한 250만 년 전 정도부터 화산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기록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100년 주기라는 거의 그 가장 오래된 그 시기를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는 946년도에 있었던 화산 기록이 뭐 사실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 연구 결과라기보단 그때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이긴 하지만 그런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대략 100년 단위로 화산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가장 최근이 192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이 위험하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지질학적인 시간의 단위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하는 요 1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라는 게 정확하게 일정하고 그때마다 뭔가 기계적으로 작동을 해서 화산이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정도의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에 맞춰서 지금쯤 화산이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이긴 하고요. 화산이라는 게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 땅속에서 계속 뜨거운 마그마가 압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버티고 버티다가 뿡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압력이 쌓이는 시간이
시간이 100년 정도의 단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계속 힘이 쌓이다가 그 압력이 뿜어져 나오는 게 대략 100년 정도의 간격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글부글 끓다가 뽕 터지기 그 직전에 징조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백두산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의 화산 분화 징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적이 있었어요. 북한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공동 연구가 쉽진 않았었지만 그 백두산의 일정 부분은 중국 쪽에도 걸쳐져 있으니까 제한적으로는 연구가 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그 여러 가지 징후, 예를 들면 이제 그 화산 가스들 같은 게 이제 자꾸 나온다든가, 아니면 화산이 아무래도 뿜어져 나오려고 하면 그 전에라도 어떤 흔들림이 있겠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조만간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시작한 셈이기도 하죠. 그러면 가장 최근 백두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게 1925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그 근처로 가스가 분출이 된다든지 잦은 지진들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징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지질학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는 없었을 거고, 사실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건 아무래도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발달한 지질학을 통해서 화산이 어떻게 현재 분포하고 있고 어떤 힘을 받고 있고 얼만큼의 압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땅 속에 마그마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인데요.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시경? 땅속을 파볼 수도 없고, 내시경은 못하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비유하자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내가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안에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질학에서의 초음파 검사에 해당되는 건 지진파 검사예요. 지진파 검사,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뭐 이런 거. 그런데 땅속에서 지진 혹은 지진파, 충격이 일어나면 그 충격이 측정하려는 지진계에 도착할 때의 파의 종류가 먼저 도착한다는 의미의 프라이머리 파, P파라는 것과 그 뒤에 두 번째로 돌아오는 파인 세컨더리 파, S파라는 파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먼저 오는 P파의 경우에는 모든 매질,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어떤 곳에서도 다 전달을 해요. 그런데 S파의 경우에는 액체에선 전달이 잘 안 되고요. 그런 면에서 마그마는 사실 용암 끓는 거 생각해 보시면 액체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 그거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암석이 녹은 상태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S파가 느려지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파를 관찰해 봤을 때 내가 관측하려는 지역을 통과하는 지진파가 P파와 S파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지고 보면 땅속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땅속에 마그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마그마의 규모가 어떻고 변화가 어떤지 같은 것들을 봄으로써 화산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백두산도 지금 그거 분석이 된 거죠? 네, 백두산 지하에도 아주 큰 규모의 마그마가 있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활화산인 게 틀림없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요, 제가 지금 막 상상을 해봤거든요. 백두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럼 용암이 분출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용암에 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겠죠? 죽지 않을까요, 선생님? 일단 마그마라는 건 땅속에 있을 때를 마그마라고 하고요. 지상으로 분출되어 나왔을 때를 용암이라고 불러요. 사람 몸에 닿으려면 일단 나와야 되니까 용암이 되었겠죠. 땅속에 있을 때는 뭐 높을 때는 한 2000도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뜨거운 암석 그 용액인데요. 그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대기 중에 노출되면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대략 한 500도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500도면?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한두 방울 튄다 그러면 거기만 아주 뜨거운 화성을 입고 살 수 있겠지만, 빠진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에서 반지의 제왕도 좋고 터미네이터에서도 그렇고 용암이라든지 용광로 속에 사람이나 로봇이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묽은 죽 속에 빠지듯이 후루룩 내려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마그마는 그 암석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화산 지역을 지나가다가 밑에 흐르는 용암에 빠지게 되면 빠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화상을 입긴 하겠지만 아주 빨리 탈출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탄자니아에서는 그렇게 심한 화상은 입었지만 용암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고도 해요. 이거는 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폼페이 화산이나 약간 이런 거 보면은 굳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된다라고 봐도
놔도 되는 거예요? 폼페이 화산에서 점토로 된 인형처럼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건 그렇게 굳어있는 거라기보단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재라든지 그런 암석 가루들이 마을을 다 휩쓸고 그러면서 몸에 다 덮어 씌워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구나. 용암이 흐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있던 사람이 보존된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짚어주셨던 포인트가 백두산 아래에도 꽤나 큰 지금 마그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백두산이 얼마나 위험한 화산인지 위험성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이 아주 미약한 단계를 0단계라고 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화산 분출, 폭발에 의한 영향력이 제일 큰 거를 한 8단계 정도로 본다면 백두산이 1000년 전에 폭발했을 때의 강도는 7단계쯤 돼요.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것보다 조금 낮은 정도이니까 굉장히 큰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백두산 그 위에 천지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만들어진 것은 칼데라라는 현상에 의한 것이고요. 칼데라 호수라고 부르는데 용암이 빠져나온 다음에 그 빠져나온 구멍이 무너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냥 용암이 빠져나오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작은 구멍으로 끝나겠지만 안에서 아주 많은 양의 마그마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 아래 부분이 아주 많이 비어있게 되겠죠? 거기가 무너지면서 만들어진 구멍에 물이 고여서 생긴 게 칼데라 호수예요. 그만큼 아주 많은 양의 마그마가 폭발해 나왔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조금 더 무섭게 해드릴까요? 제가 그 위에 천지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솥에 끓는 기름이 아주 뜨거운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데요? 그쵸? 폭발해버리지 않겠어요? 그 현상이 땅속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 위에 아주 커다란 차가운 호수가 있다는 상태에서의 그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천지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폭발력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만에 하나 백두산이 뻥 하고 폭발을 하게 되면 뭐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선생님? 자, 우선 말씀드린 대로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의 마그마에 의한 아주 강력한 폭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도 종종 보시는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에서 화산재가 잔뜩 생기겠죠. 그래서 고운 가루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도달하고 그게 또 옆으로 쭉 퍼져서 규모가 큰 화산의 경우에는 온 지구를 뒤덮을 정도의 그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화산탄이라고 부르는 주먹만한 혹은 그거보다 더 큰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주변 지역에 날아와서 피해를 주겠죠. 그리고 화산재라는 게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시멘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멘트 가루들이 쭉 내려와서 땅에 떨어졌는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은 몽땅 다 시멘트가 돼버릴 거고요. 심지어 가루 자체가 일종의 유리처럼 생겨있는 결정이거든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식어버린 돌가루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거라고요. 이런 게 떨어지는데 그거를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끔찍해요. 그쵸? 그러니까 폐가 망가져버릴 거고 그런 화산재들이 잔뜩 온 사방에 쌓여있으면 그게 쌓이면 돌덩어리가 되죠. 건물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요. 뭐 도로는 아무도 쓸 수 없을 거고 네, 식물도 죽을 거고 당연히 식물도 죽을 거고 심지어 화산재가 해를 가려서 생기는 현상으로 실제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크게 폭발하면 그 다음에 여름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실제로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을 때 유럽에서는 여름이 없었던 해라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불릴 정도로 그 온도가 지구 전체 평균 기온으로 한 5도씩 떨어진 적도 있었으니까 5도요? 그건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원래 우리 몸 체온의 평균 기온은 뭐 36도 안팎이죠?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다 그러면 몇 도예요? 38도, 39도. 몇 도 차이가 안 나요. 맞아요. 내 몸의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아주 큰 그 피해를 주거든요. 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파급 효과는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몇 도씩 차이가 나는 일에 의하면 여름이 없었다는 얘기는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고 대기근과 그거에 따른 아주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 아까 화산탄 말씀하셨잖아요. 탄 돌덩어리가 날아오는 거리가 대략 한 몇 킬로미터 정도까지 될까요? 남한은 다 커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무거운 돌은 멀리 못 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커다란 돌들은 근처에 떨어질 거지만 그렇지 않은 크기의 적당히 작은 돌들은 아주 멀리까지도 날아올 수 있을 거고 그런 돌들이 주는 피해는 남한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황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죠? 중국에서
서쪽에서 왔다가 한국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은 백두산이 폭발을 했을 때 큰 피해는 주변을 다 주겠지만 그 여파로 생기는 많은 화산재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할 때는 동쪽으로 흘러가서 남한 쪽도 피해는 주겠지만 동해 혹은 일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해양 퇴적물이나 일본의 화산재 쌓인 퇴적물들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해보면 백두산에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일본에 가서 쌓인 것들이 지질학적인 연구 결과 기록으로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솔직히 충분히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백두산 화산 폭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천지에 있는 수많은 물들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암석 덩어리들과 다 뒤섞여 가지고 휩쓸려서 만들어지는 암석과 흙으로 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홍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 2억 톤의 물이 그 주변을 전부 다 휩쓸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뭐 용암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 화산탄들이 하늘을 뒤덮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 화산재들이 땅 위를 덮을 거예요. 문제는 그 화산재들은 아주 고온 가루들일 거고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지지 않아요. 1년을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만들어지는 피해는 폭발할 당시에 잠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로도 오랜 시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화산재 가루들이 비행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규모가 크든 작든 이런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 그 폭발 주변 하늘에서 항공기도 날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은 계속 도미노처럼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울릉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울릉도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울릉도도 화산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틀림없지만 지금도 활동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백두산과 마찬가지의 근원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만들어진 시기도 이제 멀게 보면 한 그것도 200만 년 이상 된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도 몇천 년 전에도 화산 활동을 했던 것들이 응회암이라고 부르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울릉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던 화산인 건 틀림없고요. 혹시 나리분지라는 곳 아세요? 지리 시간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 울릉도의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분지예요. 그런 분지가 있는 이유가 이것도 커다란 칼데라 호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울릉도도 굉장히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가능한 활화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거기에서 샘물이 온도가 따뜻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화산 가스들이 나오는 것도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폭발할 겁니다. 그 조만간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의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질학적인 조만간이니까 오늘 폭발할 수도 있고 만년 후에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울릉도의 경우에는 이제 몇천 년 단위의 화산 폭발 주기에 의한 응회암이라는 퇴적암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몇천 년 후에는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울릉도 화산이 백두산 화산 폭발보다 더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지리적으로 좀 더 우리나라 육지랑 붙어 있어서이기 때문일까요? 육지랑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울릉도는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주는 정도는 폭발의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 있는지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건 뭐 화산도 그렇고 지진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지진이 몇 년에 한 번씩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지진들이 가까이에서 크게 난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바다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발생하는 지진들은 규모가 큰 지진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누가 받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참 한편으로 무서우면서도 또 답답하기도 한 게 자연이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화산 폭발은. 화산 폭발은 받아들여야지 그걸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다른 주변 인접국들에도 큰 화산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화산도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될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일본이 불안정한 땅 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판이라고 부르는, 지각판이라고 부르는 땅덩어리가 지각이 한 10여 개의 큰 판과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 그 지각판들 여러 개가 동시에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도 그렇고 화산도 그렇고 그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산인 후지산도 활화산이고 지금까지 분화했던 폭발했던 기록으로 봤을 때의 아까 말했던 화산 폭발에 대한 지수 5등급 정도.富士山보다 백두산이 더 높네요. 위험 단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대비라는 거를 화산하고 지진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지진은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생기는지 몰라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P파하고 S파가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P파가 먼저 도착하게 되면 그러면 또 S파가 오겠구나라는 걸 대비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짧게는 몇 초에서 길면 몇십 초예요. 지진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어떻게 배웠죠? 책상이나 그렇죠. 테이블, 식탁 같은 단단한 판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라면 그렇게 해야 될 테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가스 밸브를 잠그고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몇 초나 10여 초 정도의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진은 예측할 수 없지만 항상 경계를 하고 있다가 발령이 나면 빨리 대피하는 것들이 방법일 거고요. 화산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징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라면 화산 가스들이 좀 더 활발하게 뿜어져 나온다거나 작은 지진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꼭 화산이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을 때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백두산에서 흐르는 물과 함께 뒤섞여서 흐르는 아주 뜨거운 암석으로 되어 있는 홍수가 몰아닥치는 속도는 KTX보다 빨라요.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화산이 폭발했다 피해야지가 아니라 화산 폭발의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대피해야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뉴스를 아주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동쪽보다는 서쪽이 낫겠죠? 어떻게든 화산 폭발하는 위치로부터 먼 쪽으로 가야 될 거이고 그게 터졌다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현재 후지산 때문에라도 일본에서 화산 폭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화산과 지진이 있는 나라라서라도 이게 그냥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정도의 가능성이 아니라 늘 있는 내 일상에 있는 재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으로 대피도 하고 예방도 하고 대비를 하는 곳들이라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2025년 올해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몇 퍼센트? 퍼센트로 말하는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지질학적으로 금방 폭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내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몇백 년 후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만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사실 중요한 건 폭발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폭발을 할지 말지를 아주 정확하게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지질학이란 분야 중에서도 화산이나 지진같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이지만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에 백두산이 폭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너무 불안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도대체 화산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추측해봐도 돼요? 올라간 지구의 온도를 낮춰준다. 네, 그것도 하나 가능성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라서 낮아지다가 빙하기가 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전지구적인 스케일에서의 지구의 여러 가지 대비를 하기 위한 활동들 중에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올라간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화산 폭발을 촉발하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도 있기는 해요. 그거 말고라도 좀 더 현실적인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냐면 땅이 늘어나죠. 화산이 분출하고 용암이 흘러서 굳으면 그게 땅이 되잖아요. 땅이 늘어나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농사가 잘 돼요. 화산에서 만들어진 토양이라는 게 미네랄과 여러 가지가 풍부한 그래서 농사에 굉장히 유리한 토양이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당근 농사가 잘 되잖아요. 비옥한 토양 때문에 생긴 일이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화산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아주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에게 도움을 준 건 지구에 물을 준 거예요.
화산 속에 마그마 속에 들어있던 물 성분이 수증기 형태로 뿜어져 나와서 그게 식어서 현재 바다가 됐다라는 설도 있고 사실 지금도 땅 속에는 우리가 지금 마실 수 있는 이런 물 형태는 아니지만 광물의 결정 구조 속에 들어있는 형태의 물들이 지금 우리 바다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지구물의 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화산 폭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무섭긴 하니까요, 솔직히. 누구나 그런 재앙은 맞이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이긴 하고 하지만 지구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지구라는 게 판의 움직임이 계속 있어서 어느 곳에서는 화산 어디에선 지진이 생기니까 그거를 인정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캐치해내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2025년에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익하셨겠죠? 같이 함께 대비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럼 이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안녕! 안녕.